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저는 제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면 안영찬이고요. 여러분하고 이제 2017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까지 함께 민법을 공부할 사람입니다.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이고요. 따라서 부동산학개론하고 민법 평균 60점 넘어야 합격하시고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까락 40점 이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뭐 다 하실 거고. 근데 민법은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과목이라는 점에서 좀 중요점이 있고요. 왜요? 1차 합격을 해야 2차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이 민법이 2차 과목의 기초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공법이든 세법이든 공시법이든 뭐 모든 중개사법이든 모든 2차 과목의 기초로서 작용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민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목입니다.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면 받는 느낌은요. 일단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뭐 한국말인데 이렇게 어려운지 처음 알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실제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민법은 공인중개사 민법이지 사법시험 민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민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완성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은 여러분들이 민법 지식을 완벽히 완성하고 독파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 정도만 물어보게 되고요. 더더군다나 100점 만점에서 몇 점 이상만 되면요. 6점 이상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안다. 새로운 걸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문제를 푸는데 응용할 수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복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 반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루한 과정일 수도 있고 또 극복해야 될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민법을 공부를 잘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어려운 건 없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반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민법을 재미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법을 자꾸 외우려고 하고요. 법 과목을 암기 과목으로 오해하셔서 뭔가를 자꾸 외우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학습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발생하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이해하시면서 민법은 삶이고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생활과 결합시켜가지고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하고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낀다면 민법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재밌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를 좀 이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쑥스러운데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선생님이 좋으면 선생님이 이쁘면 그 과목 열심히 하게 되죠. 어차피 공인중개사 공부는 민법이라는 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라면 될 수 있으면 제가 좀 배불뚝이고 좀 못생겼지만 저를 좀 이쁘게 봐주시고 그래야 민법 공부도 재밌고 합격하는 데도 지름길이 되죠. 어차피 저도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끼고 많이 합격하시면 바람에 이렇게 빨간색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평상시에 빨간색 와이셔츠를 입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쁘게 보이고 잘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저를 좀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 교재가 제가 쓴 책이고 8페이지부터 통칙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면 좀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넣는 부분이니까 그냥 소설책 보듯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 앞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몇 페이지냐면 교재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21페이지에 권리의 주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냥 안다는 전제에서 진행이 되고요. 민법책도 그렇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깨알같이 많이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구나, 이런 얘기구나 하는 용어 정리 차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페이지 21페이지 펴보시면 권리의 주체해가지고 제1항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권리 능력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일단 우리가 개념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단순하게, 그죠? 단순하게 개념을 정리하시는 것이 써먹기 편한데 권리 능력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법상 권리는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만 권리를 가질 수 있고요. 실제로는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존재들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의사 능력입니다. 자, 의사 능력이란 말은 뭐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이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이 사람의 법률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이고 요것이 결여된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고 이 사람이 한 행위,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면 무효란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해요. 그러면 유효하다면 이행해야죠. 매매 등은 줘야 되겠죠. 근데 거꾸로 그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결국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상통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요.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개념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이고 이것이 결여된 사람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다.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 행위에 대해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다까지 기억해 두자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첫째, 유아는 대표적인 의사 무능력자죠. 예를 들어 가지고 3살 먹은 꼬마가 있어요. 그러면 3살 먹은 꼬마도 사람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뭐는 있습니까? 권리 능력은 있겠죠. 근데 문제는 3살 먹은 꼬마 아이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유아는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뭐 3살이다, 4살이다 여기까지는 명확한데 12살이면 의사 능력이 있느냐? 13살이면 의사 능력이 없느냐? 뭐 이게 굉장히 뭐죠? 애매한 나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살 먹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똘똘하다면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될 수가 있고요. 17살 먹었다 하더라도 띨띨하다면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뭐가 될 수 있어요? 평가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딱 부러지게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고 몇 살까지는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취자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제가 술을 엄청나게 처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필름도 끊기고 막 오바이트도 하고 막 변기 끌어안고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이런 상태라면 저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뭐는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겠지만 제 스스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저는 만취자는 뭐가 돼요?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이것도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의사 무능력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같이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은 소주 한 병만 먹어도 만취자에서 의사 무능력자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술을 잘 드시는 분이라면 소주 7병을 먹었다 하더라도 의사 능력자일 수 있는 거죠. 따라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 중에서 명쾌하게 의사 무능력자는 누가 있을 것이냐? 수면 중인자죠.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은 명백히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자고 있더라도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은 있는 거지만 저는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인데 의사 무능력자 이러면 보통 대부분이 수험생분들이 정신병자, 만취자 이런 걸 떠오르시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한 의사 무능력자가 누구죠? 수면 중인 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의사 능력이 필요 없다. 의사 무능력자에 상관없다. 의사 능력이 센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도 뭐죠? 상관이 없다. 그죠? 또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바꿔 생각하신다면 쉽게 이해될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요 수면 중인 자가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의사 무능력자라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의사 무능력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따라서 사람에 따라 따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런 사람들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형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이러한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형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누가 제한 능력자냐? 대표적으로 첫째,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입니다. 우리 교재는 조금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까지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잊지 마시면 돼요. 미성년자는 누구냐? 만 19세 미만이죠. 따라서 18살까지는 미성년자고요. 19살부터는 성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피한정 후견이죠.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피한정이기는 누구냐면요. 능력이 부족한 자예요.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의 능력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복잡한데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피한정 후견인이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요 분은 좀 심하신 분입니다.
피성년 후견이란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결여가 된 자로서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피성년 후견이라고 하고요. 이분의 법률행위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초로서 좀 기억해 둬야 될 내용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권리 능력이 있다. 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결국 민법에서는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를 동일한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누가 의사 무능력자나 유아냐, 만취자나 수면 중인 자가 대표적인 의사 무능력자인데 나머지 것들은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이 의사 무능력자들의 문제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에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따로 유형화, 정형화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다.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19세 미만의 자는 뭐죠? 미성년자고요.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이루어진 사람은 피한정 후견이고 또 능력이 아예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선고가 있는 사람은 피성년 후견이고요. 이들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기초로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교재를 어디로 갈 거냐면요. 교재 28페이지로 갑니다. 자, 28페이지부터가 이제 시험범위에요. 그래서 28페이지부터 꼼꼼히 공부하시되, 물론 앞부분에 나와 있는 28페이지 부분은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챕터 4에서 제목은 뭐죠? 권리의 변동이고 1절 권리 변동, 일반동 해가지고 권리 변동에 뭐가 나와요? 의의가 나오고 모습이 나오죠.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이 뭐죠? 권리의 변동이다. 이제 간단하죠. 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종류 모습이 나오는데 권리의 발생 취득해가지고 절대적 발생 원시 취득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원시 취득 또는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서 공부할 때 얘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얘들은 해당 부분에서 아주 자세히 공부할 거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단순히 넘겨받은 것을 우리가 상대적 발생 또는 승계취득이라고 하는데 이 승계취득이 기억해가지고 이전적 승계와 뭐가 나오죠? 설정적 승계가 나오죠. 자,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 갑은 누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니까 이 갑의 취득을 원시 취득 또는 뭐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을은 새롭게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을의 소유권은 자기가 맨 처음으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에 불과한 거죠? 넘겨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거 우리가 뭐라는 거죠?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승계취득이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눈다는 거죠. 자, 이분을 보시면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결과적으로 갑의 소유권, 구권리자의 소유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뭘 설정해 줬냐면 전세권을 줬어요. 그러면 병도 이 전세권을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뭐인 거죠? 승계취득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병이 전세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해 보자고요. 자, 누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는 것은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하는데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다면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받았지만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배우니까 어려운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해 쓰고 있거든요. 저당권을 이전해 준다고는 안 해요. 저당권을 뭐 한다고 해요? 설정해 준다고 하는 거죠. 왜요? 저당권을 주더라도 내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으니까요. 임차권을 이전한다고는 안 해요. 임차권을 뭐 한다고 해요? 설정한다고 하는 거죠. 왜요? 제가 임차권을 주더라도 저의 권리가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 특정승계, 포괄승계는 그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특정된 권리만 넘겨받는 것이 특정승계고요. 그 사람,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포괄승계라고 하고 포괄승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되죠? 상속이 있겠죠. 그 다음 2번 권리의 변경이 나옵니다. 일단 1번 주체 변경은 특별한 게 없어요. 이전적 승계의 다른 표현이죠. 그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이제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을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주체 변경이란 이전적 승계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것은 가끔 나오는데 2번 내용의 변경이고 넘기셔서 30페이지 보시면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작용의 변경이 나와요. 가끔 나옵니다. 일단 내용의 변경은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로 나뉘어요. 첫째, 질적 변경이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 양적 변경이라는 것으로 나뉘고 있고요. 요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요거를요, 먼저 결론부터 먼저 적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질적 변경이 뭐냐 하면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걸 질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양적 변경은 뭐냐 하면요. 권리 자체는 안 바뀌어요. 다만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양이 변경되는 게 뭐냐면 양적 변경입니다. 작용의 변경은 뭐냐 하면요. 권리 안 바뀝니다. 양도 안 바뀝니다. 그럼 뭐가 바뀌냐면 작용만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뭐예요? 질적 변경. 권리는 그대로지만 양만 바뀌는 게 뭐예요? 양적 변경.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고 작용만 바뀌는 게 뭐가 돼요? 작용의 변경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의 권리는 임차권이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저의 권리는 임차권에서 뭐로 바뀌어요? 소유권으로 바뀌죠. 그러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 뒤바뀌었으니까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죠? 질적 변경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교재에 나와 있는 예는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뭐 그것도 우리가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을 갖겠죠. 근데 이 그지 같은 을이 이 자식이 돈으로 안 줘요. 그러면 뭐 애원도 해보고 뭐 부탁도 해보고 카톡도 해보고 그래도 안 준다면 결국은 갑은 을에게 뭘 하냐면 네가 나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 뭘 청구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권리는 매매 대금 청구권이었는데 뭘로 바뀌었죠? 손해배상 청구권. 다른 권리를 바뀐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그죠? 근데 양적 변경.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그 A 건물을 결국 갑은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갑이 병에게 전세권을 뭐 해줬냐면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도 갑의 소유권이 소멸되거나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갑은 뭐예요? 소유자자 권리 자체는 뭐예요? 그대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갑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줄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늘어날 수도 있겠죠. 왜요? 나중에 병의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이제 갑은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겠죠. 이렇게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거나 느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작용의 변경인데 이 작용의 변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작용이란 말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힘입니다. 힘. 다른 말로 하면 한자로 하면 어떻게 해요? 힘력자죠. 힘력. 다시 말하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뭐가요?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째, 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이사 와서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하게 되면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자, 인도받고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뭐예요? 주택임차권 권리 자체는 그대로죠. 그죠? 또 주택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사용하고 목적 주택을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뭐가 바뀌었냐면 힘, 역, 다시 말하면 대항, 역이라는 뭘 취득한 거죠? 힘을 취득한 거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예더 기억해 두시는데 자, 어떤 건물에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1순위로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의 저당권이 소멸됐어요. 말소가 됐어요. 그럼 을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이 말소됐더라도 을은 여전히 뭐예요? 저당권이죠. 권리 자체는 그대로예요. 갑이 말소가 됐더라도 을은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뭐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당권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돈 안 갚으면 경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을은 갑이 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요.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의 변함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는 을이 2순위에서 1순위로 뭐 하게 되냐면 순위가 승진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 세 가지 꼭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이 나오죠. 그죠? 30페이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또 특정된 사람 입장에 봤을 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전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상대적 소멸이 된다는 거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